네, 백한무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주간 브리핑 자료를, 요거 자료 사진을 제가, 평일에 요 쉬는 시간이나 요럴 때 잠깐 짬이 날 때 뉴스를 캡처를 해두는데 이게 한 360개가 되더라고요. 캡처해 놓은 이미지가 360개가 돼요. 이게 당연히, 야, 영상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요거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골랐는 게 360개의 뉴스 이미지. 물론 뉴스 한 기사에 뭐 서너 페이지씩 캡처를 할 때도 있어요. 그 360개 이미지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또 이게 전국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나 부채나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대구에 한정된 이야기인지 이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다뤄드리는데요. 너무 많더라. 이 사진을 단순히 제가 뭐 가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영상을 잠깐 가져올 뿐인데 붙여넣는 데만 해도 한 2시간. 순서에 맞게 정리를 하는데도 한 1시간. 야, 그래도, 야, 이건 하나 그만할까? 이거 정말, 야, 이거 그만할까? 진짜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야, 그래도 요런 류의 방송을, 몇 번 해 나가면은 그래도 이 방송을 주간 브리핑을 한 지도 꽤 됐지. 라이브 방송을 한 지도 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해드리면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흐름을 그래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대구 집값만 보고, 우리 동네 집값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 근데 이 우리 동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이 세계적인 상향. 반드시, 간과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더라. 이거 방송을 다음에 마저 해야 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벌써 50분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어요. 자, 빠르게 전에 제목만 간단하게 훑을게요. 전국적인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계은행이 내년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고 부동산도 올랐던 거 이 연준이 거대한 종양 덩어리를 만들어냈다. 연준 얘들 진짜 너무했더라. 돈 진짜 심하게 많이 풀었더라. 전세 물량 넘쳐나서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내년에는 침체, 물가는 오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없고 이런 상태. 뭐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재고 증가도 지난주에 뉴스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 뭐 냉장고, 가전 이런 것들도 재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세계적인 기업들의 재고 이야기도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갑자기 이 숫자가 많이 등장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14년 전 신문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14년 전과 많이 비교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것 같습니다. 왜? 그때는 이 미국에서 부동산 때문에 난리 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 14년 전에 미국하고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자, 그 금매로 내놔도 안 팔리고 아무튼 이 중국이 지금 많이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도 물가를 좀 잡아보려고 해도 이 물건을 어디서 가지고 오나요? 물건을 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가져오는 물건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계의 공장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이 물건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물가가 계속 오르더라. 유가 많이 떨어지고 어젯밤에도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네, 뭐 침체의 향기가 스물스물. 대구 아파트 거래량 줄어들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600건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정말 많을 때는 한 15,000건까지도 거래되는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정말 거래 많았었거든요. 600건 수준으로 했다. 이 거래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 서울 아파트 170만 개. 대구 아파트에 한 65만 개. 거의 한 3배 정도 되는 아파트 물량을 가진 곳이 대구 거래량의 3분의 2 수준밖에 안 되더라. 사실상 거래 없다. 이 중에서 분명히 또 직거래도 있을 거예요. 증여성 거래도 있을 거예요. 서울 아파트 거래될 때마다 가격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 뒷조사를 다 하잖아요. 워낙 비싼 물건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그거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더라. 그거 직거래더라. 이것저것 다 빼고 나면 거래 없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이 중국에 봉의되는 것이 아닌가. 다 퍼주고 받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정말 이 새끼라는 말이 저절로 저 같아도 나올 것 같은 네. 뭐 그 정도의 느낌. 30평대가 20평대보다 쌉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의 제목들. 거래 가물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나마 30평대는 거래가 되었는데 20평대가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요. 아무튼 20평대 제목만 이렇게 자극적으로 달았지 시간이 지나면 20평대도 똑같이 맞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손해보느니 가족에게 팔자. 직거래 비중이 쑥 올라갔다는 이 수도권. 제가 수도권 직거래 비중은 찾아보지 않았는데요. 서울의 직거래 비중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차 떼고 법 떼고 나면 서울의 거래 없다 그러면 없다. 서울의 거래 정말 없다. 그중에 아까 또 취소 거래도 또 분명히 나오거든요. 자, 근래 들어서 한국의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다. 1등으로 빠지고 있다. 집값 하락에도 늘어난 다주택자 비율. 이거 1+1,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1+1로 한 개 기존의 거 팔고 갈아타고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야, 이게 막혀버렸구나. 이게 강제적인 다주택자가 되어버렸구나. 이 하락장에도 누군가 부자가 집을 사고 집을 늘려서 다주택자 비율이 늘었는 게 아니고 이 강제 존버, 요즘 속된 말로 강제 존버,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40% 떨어져야 끝나. 하락장 오래 간다. 닥터둠. 지금 4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0% 30% 떨어졌는데 이제 다 떨어졌나? 이제 10%만 더 떨어지면 바닥인가? 이렇게 예단하기도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느낌입니다. 환율 1,400원 돌파해서 아침에 아마 보신 분들은 충격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1,417원? 무슨 큰 위기가 오면 1,430 몇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신문 기사도 봤었는데요. 위기 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수직 상승해서 1,400원 이상 올라가 버리는 이 현상. 외환 당국이 개입해서 외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웬걸 투척, 도시락 폭탄 투척,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언젠가요? 2008년 9년 환율 한창 오르던 그 무렵에 외환 당국에서 점심시간만 되면은 떨어뜨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뉴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샌드위치 입에 물고 계속 그 자리를 못 비우는 그런 현상. 이번에도 외환 당국이 개입했지만 곧바로 반등. 요거 숫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항상 위기의 상황에서 요게 나왔다. 그럼 이 환율이 언제냐? 또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14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지난주에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뉴스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봤던 느낌은 계속 14년 전 이야기를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재건축 단지 40% 하락 이야기도 나오고요. 오피스텔 수익형 물건을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 마시라. 대구에 오피스텔 천지다. 제가 오피스텔 매물도 조사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조사해요. 근데 매물도 많고요. 임대 물량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피스텔 통계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동네별로 생각보다 오피스텔 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대수나 이런 것들 조사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정말 가관일 듯 합니다. 이 수익형 물건 하지 마시라. 지금 은행이 가만히 놔둬도 4% 주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특히나 오피스텔 가격은 대구에서 오피스텔 거의 오르지 않는다고,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내린다고 보는 게 더 맞을 정도로 오피스텔이 인기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를 왜 하냐? 이 수익형 상품이잖아요. 한 4% 정도 수익 거둘 수 있대요. 근데 웬걸 취득세하고 사는 때부터 해갖고 이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상복합 바로 옆에 오피스텔 엄청나게 많이 붙여서 지어놓은 그 부분까지 생각하면 오피스텔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시라. 좀 좋은 것도 안 하는데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들리고요. 재고 많다는 이야기, 수출이 부진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현상 나타납니다. 제가 전세 가격 계속 동그라미 치면서 1억이 떨어졌네요. 1.5억이 떨어졌네요. 이런 현상들. 전세금 안 받으면 죽어도 못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타 지역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면은 거기 봐라. 중국하고 미국도 다 오른다. 우리나라도 같이 올라야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베이징의 아파트 가격 1제곱미터당 4만 위안. 1제곱미터 4만 위안이면 얼마인가요? 4만 곱하기 지금 거의 한 200원 하면 되죠. 1제곱미터당 800만원? 거의 한 평당 한 3천만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집값이 2만 위안으로 1제곱미터 2만 위안이면 1.5천만원, 1,5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이 베이징에 있는 요 집값이 떨어졌다. 집값이 50% 정도 하락했는데 그동안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없었다.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다. 호주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뉴질랜드, 캐나다, 다른 지역들 하락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하지 못해요. 야, 뭐지 이거? 왜 우리만 집값이 빠져? 왜 우리나라만 집값이 빠져? 야, 다른 나라들 다 집값 많이 올랐다는 뉴스만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야, 다시 올라가겠지. 세계 집값이 다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요 중국 가격 놀랍잖아요. 댓글 잠깐만 볼까요?
네, 디지파크님,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어. 지영님 반갑습니다. 네. 네, 김종원님 반갑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편하게 거주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집값 상승은 기껏해야 불로소득으로 흥청망청하고 미래 세대 근로 의욕 저하, 이 MZ 세대를 다룬 이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퇴직하고 이직하고 막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그거 벌어가 뭐 하노 진짜 이거 200만 원 300만 원. 와, 저 처음에 월급 받았을 때 얼마 180만 원 받았나 진짜. 와, 이 세월 참 이게 이 돈 받고는 정말 와, 이 못한다 이런 느낌 들 정도. 네, 재상사님 4년차 신혼주부의 애 한 명 중견 제약회사 다니고 있지만 집 때문에 소비도 못 올리고 돈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나 이런 것들의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23년 하반기 5억 이하로 집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평리 뉴타운 어떤가요? 그 평리동 쪽 아마 임장을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어요. 5억 이하면은 평리 뉴타운 쪽 뭐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봐집니다. 5억도 굉장히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평리 뉴타운 있기 전에 평리동 예전 아파트들 몇 군데 있지 않나요? 막 서구청 인근으로 해서 예전에 재개발되었던 그런 아파트들 한창 오르기 전에 집값 3억 초반 뭐 국민평균 기준으로 3억 초반 그런 것도 한 10몇 년 정도 지난 아파트 3억 초반 요 정도 아마 가격이었던 것이 4억 뭐 초반까지 올라가는 요런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5억이 하면은, 그냥 막 골라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큰 돈 아닌가요? 자, 중국 그래도 역대급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 우린 잘 모른다. 이 틱톡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고, 이 비아디, 이 전기차 자동차. 혹시 이런 데 투자한 적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 누군가요? 미국의 큰 부자. 생각 안 납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길어졌습니다. GTX 최대수의 가장 처참한 폭락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정말 끄트머리 이 수도권의 이 끄트머리 사실 끄트머리도 아니고 이 밑으로도 한참 더 있긴 하네요. 어쨌든 수도권에서 굉장히 먼 곳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 자, 버핏 수익률 맞다. 그냥 워렌 버핏이 생각이 안 났어요.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어요? 투자의 공식 첫 번째 잃지 마라. 둘째도 잃지 마라인가요? 잃지 마라. 누가 읽고 싶어지네. 잃지 마라. 세 번째 규칙? 하도 본 적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세 번째 규칙? 아니, 두 번째도 없나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잊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아파트 쪽에서는 아무튼 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끝까지 들고 버티면 그것이 답인가? 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도 않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인건비 올라가서 아파트 현장 곡소리 하면 이렇게 안 지으면 되겠죠. 비트코인도 역대급으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달러를 퍼부어도 계속해서 환율이 치솟더라. 1,400원까지 이때 한 방 떨어뜨리면 한 1% 떨어뜨리면요. 그날 저녁 되면 다시 1%가 올라갈 정도의 그런 느낌. 거래 절벽인데 전세 월세는 역대 최다. 요거는 우리 지역하고 관계없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전세 물량 1억 깎아주고 집수리 해줘도 안 들어온다. 이거 서울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대구에서는 이미 그 전부터 겪고 있었던 현상. 둔촌주공 제가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조합의 욕심으로 인해서 건설 네 디지파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워렌 버핏이 생각이 안 나죠. 자, 둔촌주공이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집집마다 뉴스에 나올 때마다 조금 다른데 한 2억 6천, 1억 8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한 집당 2억씩은 더 내야 된다. 사실 저 돈 갑자기 2억 더 내라 그러면, 막판에 입주할 때가 되거나 가까워지거나 하면은 아마 큰 난리가 날 거예요. 큰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건설 현장들도 다 발목이 잡혀버린다. 겨울 앞에 장사 없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그런지 자꾸 이 이야기를 자꾸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바이든 사우디에 가서 손을 들었고 독일의 숄츠도 가서 이 사우디에 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형국.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나? 우리나라도 분명히 힘든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령화 비폭탄 경고한 OECD 한국의 부가세 인상이야. 결국은 또 세금 또 안 그래도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서민들을 마지막에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 그러나요? 또 얼마나 더 쥐어 짤는지. 갭 투자 연끌적 거주 가능하면 버텨야 한다라는 부동산 전문가님의 훌륭한 말씀. 또 다른 뉴스를 보면 7년을 버텨라. 7년을 버텨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심리가 부동산을 투자해놓고 이 망했다는 뉴스가 팽배할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은 7년을 버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뭐 직거래 한두 건으로 가격이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잠깐만 보시면 지난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급격히 상승할 때 100채당 2.5채밖에 거래가 안 됐다. 고점으로 올라갈 때 한두 채가 거래 시세를 형성하고 떨어질 때도 그렇다. 지금 요 분위기 올라갈 때 그렇게 많이 거래되지 않았지만 이 몇 퍼센트 안 되는 이것들이 전체 시장을 흔들었다면 이 2.5%가 전체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 만큼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이 떨어질 때는 이 2.5채 이것뿐만 아니고 더한 충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가스 대란 올겨울이 추울까봐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물가 OECD가 전망하기로 우리 물가는 더 높게 올라갈 것이다. 물가 정점론 섣불리 꺼내 들었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단순히 지금 유가가 막 80불 밑으로 떨어지고 막 이렇게 유가가 80불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간밤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많이 떨어졌지만 환율이 그만큼 올라갔다. 우리 환율이 올라갔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 계속 적자가 일어난다. 이런 부분들. 춘천주공조합원 거의 1인당 1억 8천. 뉴스가 제목이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한 집당 2억씩 내야 된다. 님 2억 내실래요? 이거 이 재건축인데 리모델링도 아니고 재건축인데 일반 입주하는 물량들도 많은데 좀 이런 느낌이 들죠. 제가 채권 관련된 언급도 계속 드리는데요. 요거 유튜브 방송 중에서 제가 함께 보고 싶은 영상에 만들어 놨어요. 그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서영수 이사 키움 이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 책도 예전에 부채 관련해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책을 사봤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계 부채라고 넣어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만큼의 부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1800조니 1900조니 이런 거 이거 신용카드 사용액 플러스 주택담보대출 플러스 몇 가지 나오는 정도지 이 1800조의 전세자금 대출 제가 한 800조 정도 된다는 거 이렇게 예전 자료 말씀드리고요. 요런 자료들도 일반인들이 구해볼 수가 없어요. 그 자영업자 대출 요거 좀 심각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저기 대출을 내려고 하면은 대출이 이 규제 지역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에 대출 관련해서 글 문의가 오면은 거기에 대출 관련해서 상담해 주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거든요. 나 대출 얼마 필요해요. 어떻게 할 수 좋은 방법 없을까요? 글 남겨놓으면 한 20개, 30개의 댓글이 아주 로봇이 댓글을 달듯이 순식간에 달아요. 근데 그 중에 상당수가 님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 근데 방법이 한 가지 있다. 자영업자 대출을 해라. 자영업자 대출. 이거 사업자 내가지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 있고 있으면 된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시장에서 자금이 융통이 안 됐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분명히 이 자영업 관련 대출을 일으켜서 이것을 집을 사는데 넣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로 잡히지 않는 이 자영업자에 관련된 부채들까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분. 그리고 미국이 국채 3.5%, 우리나라는 3.8%. 요거 한참 전이거든요. 요거 순식간에 바뀝니다. 마법처럼 숫자가 제가 영상 후반 부분으로 갈수록 마법처럼 숫자가 바뀌어 나갈 거예요. 네, 끝까지님,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또 1시간 동안 연락에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시 에어컨을 켜야 되나 지금. 아까는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는 추워서 긴팔 옷을 입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다시 에어컨을 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시 요 부분 잠깐 언급드리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요걸 한 번씩 가지고 오는 이유가 이거 보시면은 미국 채권 3.5%? 미국이 망할까? 그 엄청난 그 대륙에
농지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농사 짓는 거 예전에 제가 그 캡처해서 몇 개 보여드렸는데요. 막 몇백만 평의 농사를 짓고 헬리콥터로 씨앗을 벽씨를 뿌리고 한 농장에 소가 백몇십 마리가 한꺼번에 160만 마리, 100만 마리 이상? 와, 그 정도로 아무튼 막 이 소를 키우는 농장의 모습, 막 이런 모습들. 그냥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소가 알아서 송아지 막 생산합니다. 저절로 숫자가 막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 미국의 3.5%, 한국이 3.8%. 야, 과연 한국의 채권 시장이 매력이 있나?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지난번에 3.9% 올라갔다가요. 이거 3.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야, 그런데 요 와중에 야금야금 올라갈 때 한국 사람들 채권 매수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이것이 가격이 지금 다시 3.8%.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3%까지 옵니다. 이때 사지 마실 아예 더 많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 있는 채권 시장에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해요. 다른 데 매력적인 시장들도 있잖아요. 영국도 아마 우리나라하고 채권 수익률 비슷할 거예요. 밑에 아래 독일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매력이 없어진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자금이 이 채권이 뭔가요? 이거 채권 종이 쪼가리 주고 그 다음에 돈 받고 이렇게 돈 빌리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 돈 받고는 돈 못 빌려주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채권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이게 건설 현장으로 가는 이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시장까지 같이 2차로 충격을 줄 수 있다. PF 대출이 충격을 받게 되면 건설 현장도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채권들은 투자의 목적으로 봐도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나라가 망할까? 정말 아르헨티나처럼 될까? 또 수많은 갈림길에 서서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5% 이상이면은 매력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5% 넘어가면 그래도 일단 분할 매수는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남은 3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올해 반드시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자, 그래 님부터 사세요. 자, 우리나라에 앞서서 스웨덴 1%, 미국이 앞서서 1% 금리를 올렸고요. 무주택자는 사실 집 알아볼 때 급매물 많다고 해서 좀 황당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황당할 수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팔려고 했던 사람 급매물을 발견하고 집주인과 이야기를 다 끝냈는데 집주인이 돌연 팔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거 좀 약간 소설 같아요. 소설. 지금은 서울에 아까 거래량 680건 되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이거 누가 집을 보러 온다는 자체가 일단 기적이에요. 매매가 성사되면 이게 기적이 아니고 누군가가 나의 집을 내가 매도로 내놓은 집을 보러 온다는 자체가 기적인 게 지금 서울의 분위기일 거예요. 집이 안 팔린다는 이 뉴스 속에서도 좀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죠. 자, 분양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될 돈을 누가 수분양자들이 더 따놔야 된다. 여기 아마 지금 두류내거리의 차이, 두류차이도 아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돼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시세보다 낮은 11억 낮은 직거래 가족 간 거래였다. 그래 가족 간 거래 좋다. 그래 빼라 이거. 그럼 거래량에서 빼버려라. 그러면 서울의 거래량은 정말 500건 이하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정말 거래 더 안 할 거예요. 역시 가족 간 거래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알아라. 네, 나이키도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 스와프 지금 갔다가 좀 까이고 왔죠. 네, 요 통화 스와프뿐만 아니고 몇 가지 까이고 왔습니다. 임용 절벽 심화, 초등교사 내년 115명 선발. 요건 인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서울의 이 초등교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였냐? 과거에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모든 것이 가장 잘 되어 있었다. 근데 이 학교들도 거의 학교가 반의 반토막이 날 정도. 네, 그런 느낌. 야, 누군가가 지금 이 초등교사 이거 임용을 하기 위해서 이 교육대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따라다니면서 말려라. 앞으로 이 명퇴를 하고 아니면 정년 퇴임을 하고 연금을 못 받는 이 공백의 노인 세대들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명퇴를 못하게 되면 그나마 서울에 이 115명의 선발을 한다는 것도 뭐 명퇴를 해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정년퇴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에 거의 워낙 이 꼬맹이들 보세요. 이 꼬맹이들. 네. 그래서 생각보다 명퇴를 하는 비율이 훨씬 많은데 지금은 명퇴를 하고 싶으면 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대지만 시간이 한 5년 정도 더 지나고 나면은 명퇴를 하고 나도 연금을 안 줘요. 연금을 안 줘요. 한 50대 후반 한 57살 돼가지고 지금은 퇴직하면은 이 65세까지 연금 계속 나와요. 연금 그냥 평생 나와요, 계속. 근데 5년 후 정도부터는 57세 퇴직을 하면 거의 7년, 8년 세월을 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거에 연금 개혁을 할 때, 뭐 경찰, 뭐 소방, 뭐 이런 쪽들 있잖아요. 그 퇴직이 더 빠르잖아요. 그러면 연금 과거에, 너가 65세부터 연금 받아라. 미안하게 됐다. 그 대신 너가 일찍 요 퇴직하고 나면은 요 사이에 소득 공백이 있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줄게. 그거 좀 이따 다시 협의하자. 일단 65세로 늘려놓고 그거 좀 이따 다시 협의해 줄게. 이렇다고 하는데 D는 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챙겨라. 부동산에서도 막 호가가 많이 오르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일단 수익을 한 번은 챙겨라. 이때 못 챙긴 사람들 나중에 명퇴를 못 하게 되면 나중에 정말 몇 년 후에는 서울 한 5년 후쯤 뉴스를 미리 예측해 보자면 서울 신규 초등교사 내년 선발 0명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냐? 지금 공부 좀 하고 좀 똘똘하고 야 이때까지 공부한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는 좀 편안하게 살아라. 나중에 뭐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이러면은 좀 편하고 좋다 하던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교대를 가는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닐까 이런 느낌이 살짝 스쳐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인구 줄어드는 게 무섭다. 왜 제가 이 뉴스 한 토막을 가져왔냐면 그 부동산 관련된 뉴스도 많고 경제 관련된 뉴스도 많은데 왜 이걸 가져왔냐고 하면 5년 후에 선발 0 이런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습니다. 자, 해제 요구해달라고 난리 쳤어요. 9월 20일 날 난리 쳤어요. 9월 21일 날 풀어졌어요. 다 풀어졌습니다. 규제 청정 지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원희룡 규제 정상화 계속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하는지 난 좀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이런 시기에는 이 대형주, 우량주들이 아주 순탄하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분위기가 안 좋구나. 이 온갖 잡주들이 이 난리 법석을 부리고 있다. 야,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게 양지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그 수천 만들던 그 회사 가격이요. 이게 몇 분봉이냐면 이 10분봉이네요. 10분봉. 10분봉으로 봤을 때 이 한 칸당 이 퍼센트. 이때 가격이 뭐 얼마나 빠졌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여튼 막 수십 %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막판 10분 만에 엄청난 하락을 하고 이 잡주들이 난리법석을 떤다 이러면은 야 지금 완전 끝물이구나. 이럴 때 굳이 투자에 들어가서 이거 내동매매 몇 번 하고 나면은 자산 다 녹아내립니다. 한번 내려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가격 내려갈 때 막 20%, 30% 막 쭉쭉 떨어지는, 야, 40% 고점들이 떨어졌지 싶어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40% 떨어지면, 막 떨어지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이 매도를 버튼을 눌러버려요. 근데 확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가면은, 아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다시 사요. 그럼 가격이 확 오르면, 내 판단이 옳았잖아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자산이 녹아버리면, 이 자산 하루아침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 잡주들의 전성시대, 보지 마시라, 아예. 하지 마셔라.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다. 좋은 날에 하지. 왜 굳은 날에 이렇게 뛰어드느냐. 물론 한 방에서 성공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코인 시장이나 뭐나 한 번도 이게 맛을 본 사람은 못 빠져나와요. 그럼 결국에는 야 망할 때야 돼서야 빠져나오더라. 도박이랑 다를 것이 없더라. 상당수의 사람들은 누군가는 투자할 수 있는 두뇌를 타고 나서 이걸 투자로 활용을 하지만 90% 이상의 사람은 도박하듯이 하더라. 차라리 하지 마시라. 지금 우리나라 마약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데요. 하지 마시라.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참 많다, 그죠? 자, 퍼펙트 스톰 이야기도 있고요. 경제 성장률
낮춰진다. 장기적으로 2% 이하의 성장률 될 수도 있다. 적자, 엄청난 적자. 물가는 계속 오를 거다. 정점론, 누구 마음대로 정점론. 얼마나 더 오르려고, 이런 느낌이고요. 규제 해제에도 반등 없다는 분위기. 인천에 아까 검단 신도시 1억대의 전세 가격 나왔다는 것. 대구도 나올 수 있다. 지금은 하락대장은 인천이거든요. 하락대장 인천이에요. 인천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번씩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고 샀는데 2030 갭 투자자들 세입자 잡기에 고군분투. 세입자 막 자고 일어나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자, 러시아 전쟁 때문에 중국은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물건을 잘 구할 수 있을까? 서울에는 아직까지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아마 서울 경기도 머지않아서 규제를 해지해 줄 거다. 그럼 대구에는 점점 악재예요. 다른 지역이 규제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대구는 더 악재다. 대구만 규제 해제되었을 때는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했잖아요. 전국에서 몰려올 사람이 없을 거다.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정액제 1회도 아파트 청약 예면. 근데 아까 규류자인은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곧 인터넷 글을 봤을 때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중도금 유의자가 맞았어요. 중도금 유의자가 맞았습니다. 중도금 후불제. 중도금 후불제로 본 것 같아요. 중도금 후불제. 중도금 이자 나중에 내라. 안 내라가 무이자가 아니고, 무이자를 해도 청약을 외면하는 판국에, 그런 느낌이죠. 자, PF 대출 연 10%.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나마 연장해주면 다행이다. 근데 아직 아파트 이런 건 아니고, 서울 영동구에 500호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개발하고 있는데, 저축은행에 대출 내려가니까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연락받았어요. 한 달 전에 3,650억 빌리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해서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자본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럼 이거 사업 엎어지는 거잖아요. 사업 엎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오피스텔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다. 증권사, 저축은행 금고 꽉 잠갔다. 왜 얘들도 돈 끌어당기려면은 힘들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 예금 통장에 보면 0.1% 주는 통장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자유 수시 입출금시 예금 이런 데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월급 받고 해놓으면은 막 넣어놓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다 빠꼬미가 됐어요. 어제 광고를 보니까 거의 한 4% 가까이 금리를 주는 데가 어디냐면 사이다뱅크 파킹 통장이라고 그러죠. 파킹 통장. 잠깐 머물렀다 지나가는 그 예금 통장 아니고 그냥 파킹 통장인데도 단 하루를 맡겨도 4% 이자. 물론 연리로 따졌을 때 4%잖아요. 어쨌든 굉장한 그걸 주더라. 그러면 은행을 가면 갈수록 낮은 금액으로 이 돈을 땡겨올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더라. 이 빠꼬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럼 왜 빠꼬미들은 왜 늘어나느냐? 통장 계좌 이체하는 것도 귀찮고 그냥 0.1% 이자 받아도 뭐 몇백만 원 그냥 뭐 이렇게 넣어놓도 있었던 돈들이 다 옮겨가 버리니까 그냥 빠꼬미들이 왜 물가 오르고 살기가 팍팍해지니까 요런 것들 챙길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악착같이 챙기다 보니까 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더 높인다. 일반 사람들이 아끼려고 노력했던 것만큼 금리를 올려서 은행은 우리에게 되돌려주더라. 돈 되는 PF 이쪽으로 돈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갔지만 지금은 많이 빠져나온다. 네, 김종호님 정말 서울은 로또 정도의 그 정도. 근데요. 뭐 7억이 빠졌니 8억이 빠졌니 해도 하락률로 치면 한 2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1차 충격이 왔구나 요 정도 느낌입니다. 1차 충격이 왔구나. 그 서울권 뭐 이렇게 뭐 경제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아까 40%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요 빠지는 게 한 20%였으면 이만한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이 충격의 원인은 어디였는가? 아까 그 자영업자 대출 있잖아요. 자영업자 대출. 자영업자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쨌든 우량 사업장은 대출 해달라고 난리고 뭐 또 부지 작업 해놓고 다 해놔도 안 해줍니다. 윤 대통령 미 의회 지칭 EXX 막말. 저는 이 이야기를 막말했던 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게 제일 사실은 핵심 포인트예요. 빈손 외교. 그 다음 전기차 보조금 차별. 이거 의회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해결해달라. 그 다음 바이오 업계 미국 진출 압력 뭐 이런 것들 한 개도 못 풀었다. 달러 스와핑 하는 거 그것도 안 해줬다. 그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 긴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무슨 또 달러를 더 풀어. 쉽지 않은 분위기에 최태원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재벌은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뭐 인정해준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한 개 받고 이제는 생존을 걱정해야 될 이런 모습. 중국에 계속 진출해야 된다. PF 대출 중단. 브레인님, 네, 브레인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PF 대출 계속 이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사업장 하나에 아까 보시면은 그 500호실 오피스라는 게 짓는데 3,650억을 땡겨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저축은행 같은 데서 이 3,650억을 예금으로 땡기려 그러면은 서로 경쟁이 막 붙잖아요. 시중 대형 은행들 5대 은행이랑 지금 저축은행이랑 와, 금리 경쟁이 막 붙고 있어요. 서로 돈을, 이 현금을 확보를 못하면 어딘가는 무너진다. 분명히 이 PF 대출에 갔던 어느 건설사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실을 일으켜서 부도나고 자금 회수를 못하고 이런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현금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지금 현금을 확보를 못하면은 더 어려워진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에서 예금이자 많이 주려고 지금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만 들어가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1금 유권하고 어쨌든 서로 경쟁을 한다. 파월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FOMC 때 이야기했었잖아요.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 거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야기 계속합니다. 비싸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 해달라고 아우성이었던 게 9월 20일. 조정지역 해제 전국적으로 해줬다는 게 9월 21일. 9월 22일 날 청약 물량 18,000개, 공급 18,000개 한다고 했던 게 9월 22일. 이 짜맞춘 듯이 딱딱 맞아 떨어지죠.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좀 있으면 이것들 근데 결국에는 야, 네 악수다. 악수를 줬다. 똥볼 찼다. 이 표현 앞으로 종종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마다 다 똥볼 찼다. 이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규제지역 풀리는 파주. 집값 하락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파주 경기도 저 위쪽에, 예. 자, 가구당 한전의 폭탄 고백. 가구당 전기료 월 8만원 인상해야지 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다. 기업하고 다 같이 올리자. 이참에 이렇게 된 거, 대통합해서 같이 올리자. 아까 이러다 둔촌주공 될라. 둔촌주공이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겨서 모든 조합들은 이제 건설사의 꼬붕이라고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건설사 이게 이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이제 공사비 협상 재개하고 또 돈을 많이 내야 되는 형태. 자, 미국 대출 금리예요. 모기지 금리. 이 영어로 모기지인데. 예. 모기지 금리 6.29%. 2008년 이후 최고 나오죠. 14년 전.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그 14년 전.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저때 미국하고 더 비슷할 수도 있겠다. 저때 미국 같은 위기를 거치고 과거의 일본처럼 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 근데 일본처럼 간 상태로 쭉 저물가, 저성장 계속 간다면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일본처럼만 가자. 뒤 결론은 저는 항상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까 중국도 엄청난 하락하는 현상 보여드렸다시 미국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뉴스를 잘 접하지 못할 뿐이다. 연끌족 비상 20% 하락된 집 팔아도 대출 상환 못해. 집값의 10% 집이 자금을 가지고 혹은 20% 자금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 20% 자기 자금은 이미 녹아내렸다고 자기 자본은 이미 녹아내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정도다. 자기 자본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살아남아 있어야지 나중에 지금 50대, 60대들이 나중에 또 더 이렇게 더 이제 해가지고 집을 처분하고 뭐 하려고 해도 지금 다 엄청난 연끌들이 다 망해버리면은 나중에 이 집을 받쳐줄 투자 수요, 매수 수요가 더 없어질 수 있다. 야, 정말 얼마나 많은 미래의 매수 수요들을 이미 다 써버렸는지, 얼마나 많은 미래의 호재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써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큰 위기다. 근데 연끌족만 위기처럼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위기를 겪는 가정은 더 많다. 이 갭 투자했던 사람들, 1+1, 갈아타기를 해서 2주택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 제가 다시 주식이나 이 선물과 견주어 보자면 내가 10% 자금을 가지고 투자했다. 갭 투자를 했다.
연끌을 했다. 이거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 내자금 좀 있었지만 1 플러스 1 요걸 냈다. 그러면 이거 이거 뭐라 그러나요? 뭐 미수몰빵 이 미수몰빵 이런 말 쓰나 모르겠어요. 미수거래 주식에서 미수몰빵 야 이것도 시간이 제한이 있더라. 이거 1 플러스 1이 요새 이 며칠 만에 팔아야 되나요? 이거 풀로 자금 일단 땡겼으면은 한 2일 3일 만에 정리해야 물건 팔아야 되나? 요런 거래가 있잖아요. 요것처럼, 야, 이거 2일, 3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2, 3년 내로 기존 물건을 처분해야 된다. 이거 미수풀빵이네, 이거. 미수풀빵, 미수몰빵. 네. 뭐, 요런 거래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지 싶어요. 야, 이거는 그래도 빨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이 동산의 개념이고, 얘는 부동산의 개념이지. 다만, 이게 거래 일수가 기냐 짧으냐, 이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야, 똑같이 위험성을, 이 시간적인 제약을 안고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은 매한 가지인 것 같더라. 네, 베비러브님, 네, 감사합니다. 김진성님, 일본이야 기축통화국인이 저물가 저성장에 버티지, 대한민국은 못 버팀. 야, 그러면 정말,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제가 채권적으로 눈은 지금 돌리고 있지만, 야, 그런 불확실성 있잖아요. 일본은 그래도, 그 외국에 돈 얼마나 많이 뿌려놨습니까? 그럼 그 수출입에 손해를 보더라도 이 자본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것을 상쇄하고도 이익이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니까요. 못 버틴다. 우리가 그렇다고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괜히 엄하게 채권 투자 잘못했다가도 이게 또 큰 위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집값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빠진다고는 하지만 주택 가격이 세계 주요국 중에 3위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7년은 버텨라. 니 어떻게 7년을 버티는데 3년을 버티기도 힘든데. 파월은 집값을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도 집 매매 계약 취소되는 사례가 있대요. 우리도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죠. 금리 지난주에 이번 주 한 주를 통틀어서 가장 큰 한 이슈는 미국의 금리 인상. 근데 뒷말이 항상 좀 찝찝하게 남죠. 내년에 4.6%를 전망하고 그러면 그때가 끝이냐? 꺾이고 금리 올라갔다 꺾이고 내려오면 이게 바로 금리 꺾인 다음에 이렇게 꺾이느냐? 하얀색이 표시를 해볼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이느냐? 아니잖아요. 이것도 천천히 다시 조정하면서 이렇게 꺾여 내려오잖아요. 이게 고통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다. 이 단순히 정점이 언제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점 이후의 내리막 구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앞부분